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마이스쿨과 함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본다. 오늘의 순서 바로 핵인싸 최지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뵙고 이렇게 하지만 참 그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뭐 과찬의 말씀입니다. 우리 책인싸에 초대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좀 싫어하시겠지만 최고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요즘도 뭐 열심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문명의 대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책, 책략 많이 전해주고 맞습니다. 계시고요. 네. 학교에서는 지금 뭐 몇 학점? 몇 개 수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하는 수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서비스 융합 디자인 학과에서 또 비즈니스 모델 기획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거에 관한 강의를 열심히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경영적인 그런 책략이나 그 학생들의 어떤 실력 배양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요즘 보면 뭐 새로운 이 디지털 세계, 또 메타버스 생태계, 크립토 마켓 이런 곳에서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아가지고 잘 그 편집해서 편집 강의를 열심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성균관대에서 정말 보물 같은 교수님을 한 분 뭐 모시고 계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제 이게 교수들이요 보통 좀 나이가 많이 들기 시작하면 연구도 연구지만 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가르쳐야 될까? 지금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거, 또 우리 이제 디지털 생태계에서 요구하는 거 이런 걸 잘 조합해서 학생들이 자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제 활동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학 양성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늘만큼은 책인싸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인사이트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식 질문이죠. 나를 소개하는 건데 삼행시로 하는 삼행시로. 겁니다. 준비 좀 되셨습니까? 제가 한번 성함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최고의 재능을 붕붕 띄워주는 남자. 이거 뭐 여러분 많이들 박수 쳐주셨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자주 써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요. 제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독특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이렇게 잘 붕붕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걸 보면 저하고 같이 뭘 해서 잘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삼행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교수님 뵌 이후로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운이 있다니까. 기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운 많이 받아가시면. 책인싸 여러분, 기운 받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특이한 또 사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 붕자가 새붕자라는 겁니다. 새붕. 그게 왜 전설에 나오는 한 번 날갯짓으로 10만리를 날아간다는 그런 새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설의 새나 이런 것들은 왜 길조 이런 얘기죠. 그렇죠. 길조. 그래서 그런 그 이름을 이렇게 착 뿜어주면 좋은 기운이 가는데 본인은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최고신데요. 이 분야 최고 저명한 저자시고 교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데 최고가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본인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 하여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되는데. 자, 이 또 공식 질문인데요.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 배경. 이번 새 책을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배경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2019
2019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고요. 네. 또 2020년에는 체인지 9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을 이제 좀 담아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게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과거에 있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경제가 형성되고 사회가 형성되고 요새 뭐 웹3다, 다오다 그렇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네. 이거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럼 전부 뭐 개발자 해야 돼? 네. 나 기술 배워야 돼? 네. 또 공대 가야 돼?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코딩 교육 받아야 돼. 맞아. 그게 아니라 네. 누구나 일반인들이 이 시대 변화가 이런 의미구나. 그거를 좀 쉽게 풀어쓰고 싶어서 이 책을 준비해 봤고요. 네. 그 안에서는 그럼 내가 미래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챙겨봐야 될까? 그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그 프롤로그 부분을 보니까 네. 뉴 노멀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대전환의 시대, 판이 바뀌는 시대 뭐 이렇게만 설명하시는데 네. 최재봉 교수님께서는 두려운 세상이 온다. 맞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두려운 세상이 온다고 표현하셨고 그러면 그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이 전 생기더라고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뉴 노멀의 본질은 단어만으로 볼게요. 네. 노멀, 네. 표준, 상식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표준이야. 네. 이게 상식이야. 네. 어떻게 살아야겠어. 그래서 자기 미래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표준이 싹 다 바뀐다는 게 뉴 노멀이잖아요. 그렇죠. 두렵죠. 두렵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보면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항합니다. 맞아요. 네. 문제는 그게 과연 막을 수 있느냐 또는 그 변화에 저항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 디지털 대전환의 의미는 인류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렇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심지어 교육도 그렇고 근무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 노말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간 거죠. 그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경험한 인류는 네. 과거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지금 학생들도 보면요. 대학생 중에 70% 이상이 야 이거 해보니까 비대면 수업 좋다. 네. 나 알바할 거 하고 책 만날 거 만나고 공부할 건 또 따로 하니까 네. 너무 좋다. 네. 이런 걸 느끼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근로자의 99%가 예. 앞으로 코로나 끝나도 재택근무하자. 맞아.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재택근무 적합 직업이 아예 딱 나와서 그렇겠네요. 그렇게 인력을 뽑는 것까지 하고 네.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게 뉴 노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 보니까 예. 이게 생존에 유리하더라. 우리 이 호모 사피엔스의 DNA에는요. 네. 이 지구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네. 이게 수십만 년 동안 훈련에 의해서 몸에 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류가 지난 10년간 디지털 문명을 사용해 봤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있으니까 훨씬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옮겨갔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건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대전환. 다른 표현으로는 진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대전환을 이게 끝나면 과거로 돌아갈 거야라고 보지 말고 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선상에서 그럼 2030년 앞으로의 5년, 10년의 미래를 잘 프로젝션해서 거기서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변화를 한번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담고 그래 그 바탕에서 내 미래를 준비하자. 이게 이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이제 기술경제학에서 네. 많이 쓰는 이제 논문 용어로 많이 쓰이는 혁신저항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변화가 있거나 네. 달라진 환경에 놓이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 언택트라는 혹은 뭐 재택근무라는 그런 새로운 뉴노멀이 더 편하게
생각이 되고 그걸 채택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진화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개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이 디지털 양극화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의 양극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뭐 지역 간의 양극화도 있지만 이제 디지털 양극화까지 벌어지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교수님께서 책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표현이 이 문해력? 네. 예, 디지털 문해력이에요. 디지털 문해력. 결국 이걸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이요. 네. 작년에 디트로이트에 1,100억을 내서요. 네. IT 러닝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하겠다. 네. 아니 세계 1위 기업이 왜 이런 걸 하냐 그랬더니 미국 사회의 문제를 빅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봤더니 향후 10년간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양극화라는 거죠. 특히 유색인종은 어려서부터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디지털을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 형성돼 있어서 네. 이게 앞으로는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1,100억을 들여서 센터 만들고 굉장히 사려 깊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예. 우리 요새 뭐 ESG 경영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자기네 1번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네.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이런 거야. 그리고 잘 쓰고 네네. 스마트폰 나는 이거 잘할 줄 알아. 네. 디지털 뭐 쇼핑 뭐 이런 능력이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형성이 되느냐? 네. 요새 MZ 세대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MZ 세대는 어려서부터요. 네. 이 컴퓨터 게임을 한 첫 세대입니다. 네.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 네. 어릴 전 세대는 때, 이제 잘하면서 했는데 저는 어릴 때 오징어 게임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잘했어요. 우리 저도 잘했어요. 그죠? 보통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웁니다. 사회성도 생기고 친구도 사귀고 막 이제 세계관이 그때 형성되는데 그래서 저는 땅, 동네, 네. 끼케 학교. 그래서 우리가 혈연지연 학연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PC방 가서 인터넷 게임을 즐긴 친구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를 한 친구들은 네. 야, PC방에 가면 전 세계 친구를 만나. 인간 관계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스케일도 달라지죠. 네. 그리고 어릴 때 저 구슬치기 잘하려고 되게 연습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잘하고 싶으면 컴퓨터가 뭔지를 알고 싶어지죠. 그렇겠네. 그럼 자발적 학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보통 어릴 때 아무리 MZ세대라도 학교에서 컴퓨터 되게 막 열심히 수업해서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코딩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사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학습한 학생들이 훨씬 더 그 MZ 세대들이 훨씬 더 디지털 문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하고 싶으니까. 네. 야, 서버는 뭐야, 인터넷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 그런 환경이 어렸을 때 형성된 사람과 네.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의무 교육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확보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겠네. 그렇죠. 그래서 M세대에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야,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뭐 게임을 했던 뭘 했던 디지털에 관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 그 분석이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그럼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네. 그런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보편적 권리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겠네. 예, 그래서 이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돼야 되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교수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결국 디지털 양극화가 계속 전개될 텐데 우리는 이 밑으로 가는 양극화에 해당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을 갖춰서 이 책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문해력을 갖춤으로써 네. 양극화에서 밑으로 가는 양극화가 아닌 그렇죠. 위로 가는 네. 그런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책에서 강조하는 그 표현이 디지털 신대륙이에요. 네.
이런 표현 문구를 만들어내시는 것도 좀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디지털 신대륙, 새로운 식민지 전쟁 네. 이런 것이 시작됐다라고 네.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 한번 좀 강조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 현대 문명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뭘까? 네. 아마 김 박사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이 서구 문명이 전 세계 표준 문명이 된 계기가 네. 산업혁명이 그 출발이었을 거라고 그러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이제 촉발됐는데요. 네. 그 유럽이 어떻게 그 엄청난 경제력과 과학기술 이런 걸 축적할 수 있었냐 보면 네. 그 출발점이 식민지였죠. 네, 컬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유럽의 국가들이 그때부터 이제 세계 식민지를 개척을 하니까 인구도 늘고 생산성도 늘고 노동력도 하고. 노동력도 이제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얻고 야, 이 식민지가 식민지, 진짜 네. 좋은 거네. 네. 그리고 그걸 한 200년 했더니 네. 다른 지역과는 다른 엄청난 경제력이 예. 유럽에 축적이 됐죠. 네. 결국 그 결과가 네.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그렇군요. 그 산업혁명으로 군사 경제에 엄청난 압도적 힘을 갖게 되니까 그럼 당연히 과거부터 해왔던 전 세계 식민지화를 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결국 그 와중에 예.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조선이 잘못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쇄국 정책을 참 잘못했다 그러는데 네. 그 당시를 보면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던 게 수천 년이었으니까 네. 야 이것도 잠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편에 서서 우리는 표준 안 바꿔 네. 그리고 막았던 거고요. 네. 그러다가 망했는데 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네. 어느 날 갑자기 예. 이 서구의 모든 문명을 받아들였죠.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네. 저희가 이제 사극 드라마를 봐도 네. 느낌이 오는데 어느 날 왕한테 가서 예. 저 자리에서 좀 내려오시고요. 우리는 입헌 군주제로 갑니다. 네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뭐 이렇게 해서 의회 제도 만들고 시민사회 형성하겠습니다.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왕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영국이 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못하죠. 네. 기득권도 아니되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사회가 견고할수록 네. 이제 더 저항이 세겠죠. 이게 혁신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과감하게 일본은 그걸 했고 우리보다 70년 먼저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 영정조 시대까지는 우리가 뭐 일본하고 앞서면 앞섰지 큰 차이 없었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 그 표준 문명을 전환했던 게 힘이 돼서 네. 아시아의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죠. 그렇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뭘 잘했냐? 태세 전환을 잘한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의리로 따지면 중국이나 아시아에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봤더니 야, 세계 표준 문명, 생존에 가장 유리한 문명은 서구 과학 기술에 기반한 저문명이야. 그렇네요. 그리고는 수천 명을 보내요. 그리고 다 배워와 갖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싹 사회제도를 다 바꾸는 겁니다. 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렇죠. 실천을 하죠. 세계의 표준 문명의 대전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역사의 교훈이 그걸 남겨준 겁니다. 그렇게. 예, 저는 지금 뭐 반일하자 뭐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진짜 우리 내면에서 배워야 될 게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아. 자, 그럼 지금 현재 볼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전부 디지털 플랫폼들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들, 세계 최고의 방송국, 유튜브, 본사 사옥, 뉴스룸, 스튜디오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디지털 신대륙에 만들어져 있죠. 그렇겠네요. 세계 최고 쇼핑몰은요? 네. 아마존 우리 못 가죠. 네. 네. 그 상상의 대륙. 예. 그 디지털 신대륙에 이렇게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진 거고 결국 인류가 그들을 키운 건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이제 그들을 그렇겠네. 키운 거고 네. 이제는 심지어 사소한 생활까지 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대전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택시가 아니라 우버. 네. 전 세계로 보면 우버가 더 많고요. 그렇죠. 또 뭐 방송, 금융.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나온 지 3년 만에 네. 시가총액 최고의 은행이 금융권에서 이게 된다.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인류의 자발적, 대한민국 국민의 그럼요. 자발적 선택으로 선택. 이들을 키워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가 스스로 디지털 신대륙으로 이동을 했고 네. 그 디지털 신대륙에 지금 엄청난 과거 100년 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할 만큼의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 종주국은 지금 미국이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는 중국이고, 네. 그죠? 예, 또 유럽이나 예. 일본은 또 그 형세가 굉장히 미약하죠. 예. 이런 그 현상을 본다 그러면 예. 앞으로 대한민국이 예. 이 디지털 식민지 전쟁에서 좀 잘 슬기롭게 적응하고 신문명에 합류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좀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책 내용을 보니까 네. 이미 교수님께서 포노사피엔스로서 워낙 유명하게 명성을 알리고 계신데 네. 큰 키워드를 웅장하게 던지셨습니다. 네. 바로 슈퍼사피엔스. 네. 자, 이 이야기를 끌어온 그 배경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 있던 포노사피엔스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포노 사피엔스들이 사는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 98%가 스마트폰을 쓴다. 특히 MZ세대는 이거 없이 못 살죠. 못 살죠. 그러니까 이 포노 사피엔스들은 어떻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네. 그 중에 와 굉장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슈퍼 사피엔스들이 등장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방식도 디지털 신대륙에서 지식을 흡수하는 방식은 네. 과거와는 다르더라. 어,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자발적 학습. 그렇군요. 네, 뭐 사실 잘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소위 오픈 소스 이래서 다 공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 지식의 공유죠. 네. 사실 뭐 미국이 엄청난 디지털 플랫폼을 형성했지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추격을 빨리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근데 이 창업자들이 보면 다 유학파들이 아니에요. 네. 그 지역에 가서 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게 예. 인류의 당연한 그 방식이었다면, 지식학습 방식이었다면 네. 그게 아니라 오픈소스 갔다가 인터넷 뒤져갖고 네. 자기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예. 네이버 이해진 의장, 뭐 특히 알리바바의 마윈. 네. 이분은 문과였고요. 관광 가이드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 기업을 만들었는데 세계 최고의 기업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류한테 너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디지털 신대륙에 뭘 만들려면 거기서 지식을 흡수하고 네. 거기서 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네. 그리고 많은 것들은 공유해 줄 테니까 공짜로 공유해 줄 테니까 그 지식을 네가 흡수해서 너희 걸 해봐. 네. 이게 표준 상식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충격적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애들이 잘 되려면요. 네. 시험 잘 보고 성적 잘해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예. 성적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가 스펙 잘 만들면 이제 성공하는 거잖아. 네. 아니라는 아닌 거잖아요. 거죠. 네. 그죠? 야, 이게 달라진 거예요. 공식이 바뀌었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인물이 비탈릭 부테린 얼마 전에 네. 타임지의 표지 모델을 장식했죠. 네. 바로 이더리움의 창시자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요. 15살 때 암호화폐 관련 첫 논문을 써요. 아, 그리고 아빠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 너무 재밌어, 아빠. 나는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 이걸 하면 대학에 가기 위한 좋은 스펙은 못 만들어. 나 그럼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데 되게 많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 어느 걸 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네가 마음이 쫓아가는 걸 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암호화폐에 깊이 빠집니다. 나 과학 올림피아드 안 해. 그리고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코딩 오픈소스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야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모자라는 지식은 유튜브의 MIT 스탠포드의 그 유명한 수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서 그 지식을 잘 조합했대요.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굉장히 이 대표적인 저널의 공동 편집장이 됩니다. 고2 때. 그리고 19살. 캐나다 워털루 대학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이더리움을 출시하죠. 그리고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요. 예. 왜? 돈도 너무 많아졌고 학교에서 뭘 배우기에는 자기가 이제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창업자들도 잘 보면 대학 다니다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렇네. 예. 그렇네.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 인터넷 커뮤니티, 예. 오픈 소스, 유튜브 이런
소위 말해서 디지털 신대륙의 지식 창고에 다 있다. 그렇죠. 거기서 너가 어떻게 조합하냐가 예.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결국 이 친구가요, 잘 보시면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수업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네. 그럼 이더리움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식을 창조하는 건 네. 많은 지식을 일단 흡수하고 네. 그걸 생각을 통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암호화폐 관련 많은 지식을 커뮤니티를 통해 흡수하고 유튜브를 통해 흡수한 다음 그걸 편집해서 이더리움을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이더리움의 지금 시가총액이 442조라고 합니다. 한 청년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442조의 경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시대. 그러네요. 이게 디지털 신대륙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 슈퍼사피엔스라는 이 개념이 맞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슈퍼사피엔스는 정말 그 정보를, 그 지식을 대학에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어떤 공식과 네. 지금의 공식은 확연히 바뀌어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Z세대였거든요. 맞습니다. 이 Z세대가 결국 창조하고 있는 이 디지털 신대륙을 메타버스로 또 강조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렇죠.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메타버스를 네.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많은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야 그거 이거 안경 쓰고 막 이렇게 360도 보는 건데 어지러워. 네. 아직은 좀 안 됐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아니면 애들로는 게임판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네. 인간이 요즘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보고요. 네. 여기다 뭐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데 데이터로 기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인류의 삶의 흔적이 네. 현실 세계와 디지털에 한 반반씩은 남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또 예. 뭐 이런 웨어러블 차고 이러면은 뭐 나의 헬스에 관한 정보도 다 남고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야, 인간의 정의가 네. 살아가는 세계가 디지털과 현실 세계가 혼재된 세계. 네. 이게 메타가 초월이고 예. 벌스가 유니버스니까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초월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했구나. 네. 그럼 이걸 다 통틀어 메타버스라고 하자. 네.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일반인 모두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네. 거기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야, 거기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야. 어차피 스마트폰을 쓰는 이상 네네. 우리 인류는 그런 새로운 대륙,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서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메타버스를 정의했고요. 네. 우리 뭐 김상균 교수님처럼 네. 이렇게 전문적인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이 메타버스 이야기들을 좀 잘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 너무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이야기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하시는가 보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네. 딱히 나는 와닿지 않는데 하시는 네, 분들도 네, 많이 네, 계시거든요. 많아요. 근데 네. 교수님 책을 보시면 아 정말 내가 메타버스 시대를 내가 살고 있구나 네. 라고 동감을 하실 기회가 오실 것입니다. 네, 저도 분명히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세계 주요 기업들이 네.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새로운 산업에 또 뛰어들기 위해서 네.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메이저 5개 기업이 메타버스라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애플도 하고요. 네. 구글도 하고요. MS도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요새는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메타로 바꿨죠. 네. 이 회사도 하고 특히 작년에 급상승을 한 네. 메타버스의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기업들이 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럼, 거죠. 네. 또 하나가 인재예요, 인재. 그렇군요. 예. 네. 지금 MS나 구글 같은 데는요. 네. 야, 걔 또 다른 데로 회사 옮겼냐? 안 보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갔나 봤더니 크립토 마켓. 이게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의 한 축이죠. 네. 왜 글로 가나 봤더니 거기에 이제 기회가 있다고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생각해 보면 예. 이 메타버스 생태계라는 거는 아예 새로운 세상 하나를 만들어서 경제 생태계를
현실 세계와 거의 견줄 만한 걸 하나 만들겠다. 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어프로치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이 똑똑한 친구들이 야, 네. 나 거기 가서 할 거야 라고 네. 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느냐. MS 구글의 그 맹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재들이 한번 빠져나갔을 때가 2010년 언저리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 성장하고 뭐 넷플릭스 막 뜨고 이럴 때 자기들이 스타트업에 참여해서 굉장한 기회들을 잡았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뛰어들고요. 네.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면 네. 거기 산업계가 형성이 되겠죠. 네. 더군다나 거기 투입되는 자본과 인재들은 대부분 디지털 전문가들이고 전문 펀드들이고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아주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특히 이 세계 5대 기업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야, 이 정도면 메타버스 사용자가 이 정도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 판단이 내린 게 아닌가. 네. 그러면은 우리도 배워야죠. 그렇겠네요. 네.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옛날 생각.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네. 야, 유튜브 저게 무슨 방송을 대체하겠어? 네. 야, 넷플릭스 저걸 몇 명이나 보겠어?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죠.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 네. 이게 핵심 언어가 아닌가, 오늘의 네. 핵심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심지어 지금은 약간 프론트 오피스 관점에서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와 만나는 그런 접점에서 메타버스를 많이 도입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그게 아니고 백오피스 영역에서도조차 맞아요. 기업들이 자기 직원들 교육시키는데도 그리고 안전교육 시키는데도 또 출근하는데 어차피 우리 출근하면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출근합니까? 하면서 인재들이 많은 디지털 인재들이 재택근무 특히 이제 이런 스페셜과 같은 이런 비대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그냥 입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백오피스 여러 방면에 걸쳐서 맞습니다. 또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을 이 책을 통해서 잘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인싸 2편에서 꼭 강조하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바로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네. 자, 좀 땀 좀 흘려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어떠실지 것 모르겠습니다. 같네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질문을 해 오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기계공학과 네. 또 이 말 그대로의 그냥 공학과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공학자시잖아요. 네. 딱딱한 공학과. 이 공학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 문명, 뭐 혹은 마케팅, 경영 전략적인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책을 정말 읽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의문들을 갖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네.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원래 미래 제품, 미래 새로 나올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 관심을 갖게 된 건 기계공학을 했지만 제가 그 캐나다 워털루 대학 비탈릭 부테린이 다녔던 그 대학에 갔을 때요 인터넷 열풍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치 개발자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키스테에서 한 2년간 개발자로 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랬었거든요. 야 이거 너무 멋진 세상이다. 거기 굉장히 매료됐었고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전공 불문 인터넷 코딩 뭐 이런 세계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물들죠. 네. 그래서 와 이거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기계공학 공부는 한 50%만 하고요. 나머지는 매일 그런 것만 했던 거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기계공학 분야 열심히 하면서 심지어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VR 모델, 그렇죠. 또 IT 코딩 이런 걸 접목하는데 되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많은 기여를 하셨죠. 근데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기계공학의 분야분들이 대부분 그딴 거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러면서 사실은 제 주류 공부보다는 다른 것과 융합하는 거. 디자인과 융합하는 거, 심리학과 융합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요. 마침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예.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과제를 줬습니다. 과제. 예. 예. 제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럼 한번 해보시죠. 네. 5에서 10년 후에 미래 제품 디자인. 이거 진짜 모든 사람이 꿈꾸는 과제 아닌가요? 막 과제비가 많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결과물은 뭐 우리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루 일상의 시나리오를 써오면 되는 거였어요. 이야. 그래서 디자이너, 뭐 건축가, 아티스트, 뭐 유니버설 디자인 하시는 분, 심리학 하시는 분, 진화론 하시는 분 다 인터뷰를 해갖고 네.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네. 그 프로젝션을 해보고 그 사회에선 사람이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이 서비스를 도출하는 그런 과제를 무려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마침 아이폰이 막 출시되는 시기였어요.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이 절대 노키아를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대세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제가 보고서를 썼을 때가 갤럭시 S가 나오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갤럭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관점에서 이제 야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정부 과제를 하나 따가지고 130개 중소기업에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할 건가? 이거 컨설팅과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인사이트가 더 쌓였고 그러면서 계속 이 바뀌어가는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융합에 훨씬 능숙해진 거죠. 원래부터 그런 걸 많이 해왔는데 한 10년 정도 경력이 쌓이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한 네. 이 뷰 포인트들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걸 이제 이야기꾼이다 보니까 네. 잘 많은 보편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한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한국에 이런 융합형 인재가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 네. 성균관대에 있어 주시지만 한국에 또 있어 주셔서 또 감사하다. 아유, 네, 책임사에 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참 보다 보면 공식이 다 깨지는데 그것도 과거의 공식 중에 하나는 그 분야 전문가였어요. 그 분야 전문가.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떤 하나의 제품이 등장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만으로는 절대 구성될 수가 없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보십시오. 맞습니다. 정말 의료 전문가, 공학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있어요. 뭐 코딩 뭐 정말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이런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한국의 이 학자가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땀 좀 흘리실 줄 알았더니 땀도 안 흘리시고 아니 이렇게 그 칭찬을 해주시니까 땀이 삐질삐질하네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영학에서는 또 기술 수용주기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어쨌든 어떤 특정 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버블이 형성되는 구간이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면 싹 꺼지는 구간도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NFT 이런 것이 너무 버블처럼 확 떴다가 이미 이제 주가라는 면에서 투자 대상으로서는 좀 많이 버블이 꺼진 상태이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버블이 꺼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메타버스 이야기, NFT 이야기, 크립토 이야기를 중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네.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럼요. 단기적인 일 아닌가 네. 하는 의문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주기에 맞춰서 지금은 진짜 버블이 폭발하고 있는 시기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가능성, 왜 옛날에 인터넷 버블 1990년대 뭐 중후반에 있었던 그때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IT 버블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IT 버블이라고 그러죠. 메타버스, NFT, 크립토 마켓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어떤 그 디지털 문명과 융합성, 적합성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그럼 앞으로 이거는 특히 MZ 세대가 이 주류가 되는 디지털 문명을 주류로 하는 세대가 대거 등장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요.
디지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어지고 네. 디지털 잘하는 또 10년의 신세대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 그럼 완전히 달라지겠죠. Z세대의 후배 세대. 맞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사피엔스들이 또 많아질 거고 그렇겠네. 그런 친구들이 막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이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낸다면 이 마켓은 그런 관점, 인류 발전상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네. 절대 죽지 않을 마켓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포함해서 저도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진 것처럼, 이걸 선택한 것처럼, 또 이미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메타버스를 경험한 Z세대처럼, 또 Z세대의 후배 세대는 그렇죠.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또 다른 변화 속으로 전개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아까 제가 혁신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에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도입될 때 사람들이 이걸 저항했어요. 그렇죠. 나는 통장에 찍어보지 않고는 입금됐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터넷 뱅킹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게 아니면 더 힘든 거야. 더 불편한 거야. 그렇죠. 어쩌면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처음엔 정말 싫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막 울고 그러셨어. 2시간 녹화했는데 날라갔어 하면서. 맞아요. 근데 지금은 비대면 수업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 변화하는 뉴노멀을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채택해 나가는 과정.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대륙적인 것들이 인류가 계속 채택해 나가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장기적으로 그 변화하는 흐름을 공부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1, 2편에 걸쳐서 계속 이제 책 내용에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NFT예요. 네. 메타버스와 함께 NFT가 함께 펼쳐지고 있다. 네. 자, NFT가 뜨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인류가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네. 과거 현실 세계에서만 하던 것들을 네. 야, 이거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렇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NFT의 대표적인 게 이제 NFT 아트의 세계라 그러죠. 그렇죠.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창작의 어떤 세계를 갖고 있는데 그 창작의 세계가 야, 이게 꼭 뭐 캔버스 위에 그려야 돼? 네. 꼭 이렇게 우리가 뭐 실물 조각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디지털로 해보자.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그게 뭐 되겠어?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해보세요. 한 10억 명이 야, 그나 너무 멋져. 나는 내 메타버스 나의 공간, 나의 방, 뭐 아니면 SNS 나의 프로필 사진, 프사에다가 나 멋지게 산 그림 하나 걸고 싶어. 네. 하고 싶죠. 그렇죠. 아니, 솔직히 우리 김 박사님 집에 피카소 그림 있으세요? 피카소 없습니다. 피카소 그림이 있다 쳐요. 예. 1년에 몇 명이 나와서 볼까요? 그러게요. 근데 반면 네. 나의 페이스북이나 네. 뭐 트위터나 네. 이런 데 프사에 나 딱 그 사진 있어. 네. 그리고 딱 보니까 밑에 NFT.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보고 큰 스크린에서도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심리를 바탕으로 예. NFT 아트가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서 생태계가 점점 복잡하고 네. 쓸모 있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게 첫째는 아티스트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좋은 게 뭐냐? 제가 피오시우스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네. 이 작가는 중학생 때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더니 얘는 천재다. 이게 뭐 슈퍼 리얼리즘, 네. 소리얼리즘, 초현실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은 비싼 건 막 수십억씩 팔리는 그림이 됐어요. 막 나이키하고 콜라보도 하고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지금 18살인데. 18살 소녀가 그 작가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과거에는요. 우리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저 남부지방 섬마을에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천재 화가가 있었는데 네. 맨날 생업을 하느라고 고생고생하고 결국 남겨진 유작. 그래서 그 사람 죽었더니 그림값이 막 오르더라.
이거 참 슬프잖아요. 슬프네요. 네, 누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네. 어떤 자본의 힘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그렇네요. 중앙화된 어떤 그 거래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최고될 수 없었는데 얘는 그냥 자기가 NFT에 올렸을 뿐인데 많은 서포터들과 얘의 그림을 비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올라온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럼 자기가 그 재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 그래도 걔는 초기에 그럼 뭐 몇십만 원의 그림 팔렸다고 해서 돈 되는 거 아니잖아. 이게요. NFT에는 자 앞으로 이 그림이 팔릴 때마다 10%의 금액은 저한테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러죠. 네. 그럼 나중에 10만 원에 팔았는데 누가 10억에 거래돼. 그래도 나한테 1억으로 그 거래가 발생 시에 자동으로 입금이 돼요. 아니 심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자동 입금이 돼요. 자동 입금. 내 월릿으로. 이런 시스템이 형성되면요. 제가 얘기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 일반 대중과 소비자가 만나서 네. 어떤 원래 그러잖아요. 돈은 가운데 있는 기업이 다 먹는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바뀌는 소위 말해서 탈중앙화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거래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는 거다. 그렇구나. NFT가 왜 잘 될 거라고 보느냐? 그런 걸 인류가 선호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책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것들이 혁신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인류가 그걸 선택한다. 맞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열광하는 대상이 곧 법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팬덤 경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팬덤 경제는 네. 사실 소비자가 왕이 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네. 예. 네. 요즘 식당 뭐 보고 가세요? 별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그 리뷰들. 네. 예. 그리고 네. 별 점수. 맞아요. 예. 이게 이제는 거의 소비 시장에서 네. 그게 그냥 보편적 법칙이 돼 버렸어요. 그렇겠네. 예. 이번에 우리 대선 할 때도 그랬지만 과거에 지상파가 갖고 있던 위용이 많이 떨어졌죠. 네. 반면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건 진짜 격세지감이죠. 맞아요. 그죠?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는 그럴 거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파워 유튜버들 네. 누가 키웠죠? 팬들이 키웠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가 키운 그러네요. 거예요. 구독과 그러니까 좋아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결코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산업이 왜 유튜브를 중심으로 재편됐느냐? 네. 원래 인간이요. 네. 다양하죠. 네. 그리고 자기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시스템 하에서 지내다 보니까 중앙 통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갖게 된 건데 네. 이제 유튜브가 등장하니까 난 내가 좋은 거 내가 볼 거야. 그죠? 그리고 그게 시장의 질서가 되죠. 그러네요. 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그 의류 판매인데요. 최근에 무신사에서 유아인 바지가 한꺼번에 50만 장이 팔렸어요. 이게 세상에 무서운 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고 바지 한 장에 50만 장이 그거 신기하네요. 한 샵에서 팔려요. 네. 그래서 유아인이 엄청나구나 인기가 그랬더니 딱 봤더니 유아인 바지는 100개가 넘어요. 검색하면. 아, 그렇습니다. 대만 50만 장이 팔린 거예요. 네. 댓글이 11만 개. 입어보고 이 옷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 사고 싶어요. 뭐 이런 댓글이 붙어야 엄청나게 팔린다. 이게 유통의 이 기본 법칙이 됐어요. 네. 그러면 결국 팬덤을 만드는 건 좋은 경험이죠. 네. 소비자가 이 식당 너무 맛있어. 그래야 별점도 나가는 맞아요. 거고 이 유튜버는 진짜 잘하네. 그래야 구독과 좋아요가 생기죠. 이게 뭐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돈 쏟아분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NFT 경제는 어떻게 활성화될까? 팬덤이죠. 최근에 아디다스가요. 네. NFT 3만 개를 발행을 했어요. 네. 그 BAYC라고 유명한 그 원숭이 캐릭터로 성공한 회사하고 콜라보를 해서 네. 이 원숭이 유인원한테 아디다스 비니, 트레이닝복, 신발 이런 거 신겨가지고 3만 개를 발행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삽시간에 매출 275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판매가 이루어질 만큼
이 아디다스의 팬덤이 두툼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줄까요? 커뮤니티라는 게 형성돼. NFT는 일종의 신분증이니까 이분들만 들어가는 아디버스라는 걸 만들고요. 신상 50% 할인. 아, 이번에 공짜 상품 이거 보내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아디다스한테 와, 아디다스 너무 좋다. 기대된다. 다음 건 뭐지? 신상이 나왔어. 그럼 어떤 댓글 달까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댓글을 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디다스가 TV 광고로 쏟아붓는 돈이 얼마일까요? 그 중에 10%만 이 사람들한테 쏟아내면 매번 어떤 신상이 나올 때마다 와, 이거 대박이야. 심지어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신상이 있는데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다오라는 유닛에서 그런 투표가 행사가 되거든요. 네. 그럼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나온 신상이라면 더 열광적으로 퍼뜨리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팬덤이 중요한데 그 팬덤의 연상선상에서 보면 뭐 NFT라든가 크립토라든가 이런 게 다 연결성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네. 신세계가 열린 거 맞죠? 그렇네요. 신세계가 열린 네, 거. 그러면 야, 나 저런 거 할 거야 라고 당연히 글로 몰려갈 거고 그 산업이 커지게 되면 이제 그거를 생각 안 했던 기업이나 자본이나 어른들은 이거 뭐지 하는 사이에 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친구들 어차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느라고 그런 거 안 본 친구들 네네. 또 이미 이제 아유 나는 그런 선입견 이런 건 다 사기래. 버블에는 사기가 많죠. 네네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 좀 쉽게 이해하고 아 이래서 잘 되는구나 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쓴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팬덤 경제다. 네, 예.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이 책인사에 마무리하는 아우트로 하는 네. 공식 그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김광석이 생각하는 최재붕은입니다. 네. 저는 미리 생각 안 해오고 네. 오늘 말씀 중에 최재붕은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방식인데요. 제가 생각한 이 최재붕은 날개. 최재붕은 날개다. 네. 이미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붕이라는 그 단어에 거대한 새의 날개짓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팬덤 경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양극화가 전개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디지털 어떤 문해력을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융합형 인재로서 이런 공학적인 백그라운드와 또 문명, 사회, 그 변화, 또 경영 이런 것까지 다 읽어내시면서 이야기꾼으로서 이 내용을 잘 담아주셔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아주 좋은 긍정의 이 날개 바람을 마구 맞으셨으면 어떨까? 아우, 너무 좋은 네. 과찬의 표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재붕은 날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공식 질문이 들어갑니다. 네. 책을 통해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네. 10글자 내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10글자 내로 네. 책을 통해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 말씀해 주십시오. 메타버스 세계 네. 날개를 달자. 메타버스 세계 11자야. 날개 달자. 날개 달자. 날개 달자. 네, 이렇게 10글자로 날개 아마 달자. 자막이 네. 딱 이 책이 강조하는 메시지 네. 날개를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주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공식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호모사피엔스란? 정말 정말 소중한 네. 단어입니다.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 하나를 어느 순간 제가 이 그 잡지에서 포브스에서 보고 와 이건 정말 멋진 단어다. 네. 제가 원래 또 진화론을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포노사피엔스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책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네. 공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는 건 저한테는 별과 같다.
별과 같다. 호모사피엔스란 별이다. 네. 예. 예. 그러면 나에게 슈퍼사피엔스란? 슈퍼사피엔스는 네. 나에게 미래다. 나에게 미래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져가고 싶은 미래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슈퍼사피엔스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요. 예.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 의대 교수님들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슈퍼사피엔스들을 많이 키우고 싶다. 슈퍼사피엔스는 네. 내가 진짜 만들어내고 싶은 네. 미래의 주인공들,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렸던 최재붕은 날개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최재붕 교수님을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슈퍼사피엔스들을 많이 배출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제 꿈입니다. 네. 또 책을 통해서 네. 또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책인싸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 인사이트를 얻어보자. 네. 이 책인싸 프로그램의 의미, 나에게 책인싸란? 저도 열렬한 책인싸의 팬이고요.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는 방송에 제가 나오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 책인싸가 대한민국 모든 분들한테 지식과 인사이트를 주는 정말 훌륭한 사이트로 계속 성장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인싸 파이팅입니다.